자, 그러면 11번부터 갑시다. 보기에 개요의 흐름을 고려할 때 기억에 들어갈 거. 자, 개요는 반드시 계층적이라고 그랬어요. 계층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와 같이 글의 짜임을 말해주는 게 개요인데 본론 1하고 가로 1, 2가 있으면 이제 2하고 그 안에 가로 1, 2는 절대 그 소제목, 포장의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또한 이걸 우리가 계층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항목을, 중간 제목을 그 하위 요소가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 또 하나는 유기적이라는 거예요. 개요는 유기적이기 때문에 이 글의 주제를 벗어나서도 안 되고 여기 가로 2에 들어가는 내용은 즉 위에 포장재 쓰레기가 늘고 있는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로 1번에서 원인에 기업들이 과도한 포장 경쟁을 한다.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2-1번에 기업들의 과도한 포장 경쟁을 자제한다라는 대안이 나왔다면 가로 2번에 들어갈 내용은 소비자들이 호화로운 포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2번 정부라는 말이 나와서도 안 되고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 지나친 경쟁을 얘기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분수에 맞는 소비는 과소비에 대한 대안이라 해당이 안 되죠. 그러므로 가장 적절한 건 1번이죠. 그래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호화로운 포장이 아니라 실속 있는 소비를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답은 몇 번? 1번. 그런데 우리 아까 공부했던 관심경제학 또는 행동경제학에 따르면 우리는 포장지에도 굉장히 마음이 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제품일수록 어때요? 포장지 자체도. 그 외제차에 이 버튼 누르는 키홀더라고 그러나? 외제차는 이 키홀더 자체가 액세서리처럼 잘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외제차의 성능도 물론 빼어난 것도 있겠지만 키홀더 자체도 굉장히 디자인에 이런 걸 신경을 쓴다고요. 또 우리 소위 말하는 명품 가방이나 명품 옷, 사실 명품이라는 말이 적절치 않고 비싼 그런 상품들은 포장지도 멋지죠. 또 한번 선물하느라고 향수를 한번 사봤는데 그 샤넬 가게에서 향수를 사니까 포장지 자체가 이게 뜯어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알겠어요? 아주 예쁘게 포장을 해요. 우리 저기 동대문 시장에서 사면은 뭐예요? 검은 비닐에 그죠? 쑤셔가지고 마치 무슨 암거래 하듯이 이렇게 그럼 또 1,000원 깎아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깎아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포장지부터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그 겉을 우리가 꼭 호화롭게 포장하는 걸 실속을 중시하면 된다라는 건 상당히 우리의 심리를 무시하는 처사고 그렇지만 지금 이 글에서는 그런 자꾸만 쓸데없는 포장지가 늘어나니까 그에 대한 대안으로 실속 있는 소비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자, 12번은 오리지널 문학 문제예요. 바로 시의 정조. 그러니까 시적 정조가 유사한 것. 먼저 밑줄 친 기억은 까마귀도 날아가고 두루미도 떠나간 다음 그리고 누런 모래둔가 그리고 어두운 내 마음이 남아 몸서리쳤다 했으니까 한마디로 고독이에요. 이런 고독감을 잘 드러내고 있는 시를 찾으라는 거지. 그러면 1번 적막한 겨운의 들녘 끝 어디에서 작은 깃을 열고 다리 오그리고 지내다 이 뽀얀 봄길을 찾아 문 하나는 왔느냐. 즉 우리 바깥에 날아오는 새를 또는 바깥에 피어나는 꽃봉오리를 보면서 그게 봄의 소식이라고 본 거예요. 굉장히 밝은 느낌이죠. 그죠? 어둡고 고독한 거 아니죠? 즉 봄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또 1번이라고 답했니? 적막한 겨우내 이러니까. 자, 그래서 그 제목을 봐. 제목이 뭐야? 춘신이야. 결국 봄이 왔다는 뭐야? 소식이야. 또는 봄이 왔다는 그 믿음이야. 이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저렇게 밖에 있는 작은 새들을 봐도, 철새들을 봐도 봄이 왔음을 알 수 있다는 거고, 또 더 넓히면 꽃봉오리가 피어나는 걸 보면서도 봄이 왔음을 볼 수 있죠. 굉장히 밝은 분위기입니다. 2번, 우리 모두 화살이 되어 온몸으로 가자. 의지적이죠. 즉 허공 뚫고 온몸으로 가자. 고운의 화살이라는 시인데 앞으로 고운 시는 안 나올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성추행에 또 이분도 얽혀가지고 교과서에서 다 빼라고 하고, 그리고 수원이야 어디야 어디에서는 또 쫓겨나고, 또 서울시에 있던 고운 문학관은 폐쇄하고, 졸지에 인생 종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건 우리가 그 작품과 그 사람을 일치해서 바라보는 건 조금 위험해요. 사실 예술에 있어서는. 근데 지금 그런 성추문의 유혹에 휩싸이니까 이분의 작품까지 모조리 교과서에서 빼고 폄하하는 건, 이건 조금 우리가 문화적으로 미개한 겁니다. 사실은 서구의 여러 문학인들 또는 예술가들 보면 실제 생활 개판인 사람 많아요. 그렇지만 그 작품에 있어서는 독립된 것으로 바라보죠. 왜냐하면 작품과 인간이 일치하기를 바라는 건 조금 문화적으로 우리가 너무 수준 이하의 모습인데, 이 아저씨도 아니죠. 이 할아버지가 좀 심하게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 문인들이 있을 때 함부로 자기 뭐 이런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또는 함부로 군 건 맞는데, 문제는 이게 술 한잔 마시고 문학하는 사람들끼리는 그냥 기이한 행동, 이렇게 그동안은 봐왔던 거예요. 근데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시대가 달라지면 이분도 거기에 걸맞게 해야 되는데, 아마 이분이 나는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게 어느 정도는 타당한 게 뭐냐면 다 옛날 얘기예요. 한참 팔팔했을 때. 지금은 이분도 70대가 넘었고 지금은 벗으래도 안 벗어요.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아무 때나 옷 벗고 뛰어다니고, 그리고 함부로 말하고, 이게 이제 옛날엔 기행이라고 넘어갔던 건데, 그러니까 이거지. 우리 술 취해서 막 헛소리하고 이상한 짓 하면 그냥 서로 가까운 사이에는 그냥 술주정하고 그냥 술 마셨으니까 이러고 웃고 넘어가요. 그러나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건 경범죄에 걸리는 거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법에도 저촉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이분은 뭐 성폭행하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그런 적은 없고, 다만 이제 요새 표현으로 하면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는 그런 이상한 짓을 했고, 또 술자리에서 성적 희롱을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추문에 쌓여 있어요. 어찌됐든 다른 분들하고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성이 통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미투 운동이라고 일컫는 이 운동은 현재까지는 이성적인 자제나 이런 걸 얘기하면 욕먹을 딱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두 가만히 있는 그런 상황이라 사실은 남성들이라고 할 말이 없겠어요. 그리고 또 같은 여성이라도 미투 운동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보자, 또는 그 미투 운동 안에서 얘기하는 성범죄에도 경량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경량을 따져보지 않고 일단은 한꺼번에 몰아붙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여기에 대해 어떤 얘기를 하는 게 모두들 두려워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이제 이성을 찾았을 때에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같은 행위도 반드시 거기에는 경량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안 따지고, 아니 성폭행범하고 성희롱범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구별도 없이 모두 몰아붙이기 때문에
이건 대부분 어떤 운동의 초기에는 비슷하게 일어난 일이에요. 요즘에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아마 좀 정제되고, 또 남녀 간에 서로 남자 여자가 좋아서 찝적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썸 탄다고 그러나요? 또는 아니면은 뭐 이렇게 호감을 일으키기 위해서 괜히 스킨십을 유도하고 이러는 것까지 우리가 성추행으로 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건 권력관계, 그러니까 상하관계가 이루어지는 데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만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그건 어찌 보면 다행한 일이죠. 안 그러고 무조건 남녀의 대등한 관계에서도 서로 호감을 보이는 걸 다 성추행으로 본다면 이제는 연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라 그 인간 대 인간의 관심이 아니라 바로 그 관계, 위아래의 관계, 뭐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선배와 후배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선생과 학생의 관계라든지 이렇게 뭔가 위계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한 걸 추접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러니까 어떤 또 바보들은 이러면 뭐 연애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뭐 이러면은 여자하고 어떻게 호감을 보입니까? 그러면 우리 영화에서 보는 그런 과감한 키스, 그죠? 이런 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병신 같은 소리를 하는데 그런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계 관계 속에서 오는 것. 아니 대등한 남녀가 연애하면서 성적 농담 왜 못해요? 하죠. 당연히 하죠. 그러나 이 상하관계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연애 감정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사회에서 한번 걸러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남녀관계를 가로막는 그런 일일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유치한 생각이고, 앞으로 이제 좀 더 건전한 그런 관계로 갈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리 선생과 학생이라도 상사와 종업원이라도 연애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둘이 좋아서 그게 불륜이라는 이름으로 도덕적인 지탄을 받더라도 지금처럼 그렇게 성추행이나 성폭행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모두 해당되는 관계자가 연애를 부정하는 거예요. 특히 여성 입장에서, 그죠? 여성 입장에서 이건 연애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위계관계에 의해서 즉 연애가 아닌데 연애인 것처럼, 또는 연애를 빙자해서 추행이나 폭행을 한 것이니까 이건 예전에도 범죄였고 앞으로도 범죄예요. 이건 달라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참 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화제들의 대상은 특히 그 연극계의 이윤택 이런 사람은 쓰레기 같은 새끼죠. 한마디로 자신의 지위와 문화적인 그런 후광을 가지고 연애한 게 아니잖아요. 수십 명의 그 여배우들을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룻밤의 위안으로 삼거나 자기에게 시중드는 무슨 하녀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개 쓰레기 같은 새끼고, 그리고 안희정 같은 새끼는 미숙한 새끼예요. 그러니까 밖으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도자, 리더십을 보였지만 내면은 애새끼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안희정은 연애했을 수도 있어요. 그 상대와 자기 함께하는 수행비서를 여성으로 마음에 들고 연애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새끼는 자기가 처해 있는 사회적 환경, 지도자라는 것, 그리고 그 지도자로서 동지로서 모여있는 사람들을 연애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이건 대가리가 미숙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새끼를 우리가 차세대의 지도자로 생각했고 또 그렇게 응원했다는 데에 국민들이 모두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끼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런 놈을 내가 정치인으로서 바라봤다는 거에 대해서 더욱더 지금 다른 일이라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건 화가 났던 거고. 그리고 조민가 같은 경우에는 몹쓸 짓을 했고요. 뭐냐면 자기의 지위나 인기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그것도 수십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너도 나도 얘기를 할 만큼, 아니 무슨 선생이라는 새끼가, 아니 선생을 둘째 떠나서 남녀간에 연애하는데 어떻게 자기의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또는 자기 발가락을 주물러 달라고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거는 평등한 남녀 관계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 여학생들에게 했다는 건 그건 정말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극단적인 사례들을 보다 보니까 워낙 지금 운동이 굉장히 거세고, 그래서 야, 이거 남녀 관계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의문이 들겠지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우리가 옥석을 좀 구별할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도 생각을 또 많이 해볼 거고, 어찌됐든 너무 추악한 사례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화가 나는 건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제일 빠지기 쉽고 통제할 수 없는 게 연애 감정이에요. 그건 이성적으로 쟤를 좋아해야지 이렇게 출발하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또 연애를 하게 되면 용감해지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걸 연애 감정이 아닌 걸 가지고 자신의 욕정의 분출을 연애 감정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모욕적인 거고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아무리 위계 질서가 있는 관계라도 진심으로 한 여자를 사랑하고 좋아했다면 누가 불륜이다라고 손가락질은 하더라도 지금처럼 그렇게 추악한 놈으로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모두 추악한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동정의 여지는 없어요. 안희정도 또 다른 피해자가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여성이 그냥 연애라고만 생각했을 때에는 화가 안 났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랑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걸 보고 아마 더욱더 분노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점이 아마 용기 있게 TV에 나가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됐던 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고 안희정이란 한 어리숙한 놈이 정말 자기 비서를 공적인 관계를 떠나서 그냥 좋아했다면 아마 이 비서가 그렇게 뉴스에 나와서 떠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놈은 가만히 보니까 그 전에도 또 그 전에도 비슷한 사례를 있었고, 이거 안 들리겠어요? 다 들리죠? 그 캠프 안에서. 그러니까 이 여성이 굉장한 모욕감이 느껴졌을 거고, 아마 이 사건 이전에 안희정한테 따졌을 거야. 분명히 개인적으로 당신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따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직하게 얘기를 하진 않았던 것이고, 그게 이렇게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어쨌건 인생 종쳤어요. 차세대 대통령감이라고 난리 쳤었는데 모두들 실망하고 종쳤고, 그런 다음에 갑자기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심지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안희정 보고 너는 정치하지 말고 농사나 해라 이런 말을 했다는데, 그거 역시도 끌어와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안이 있다, 말도 안 되는 그거는 얘기고,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걸 얘기한 건 미안해서예요. 안희정이 4년간 감옥에 가 있었고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너는 이 험한 꼴 보지 말고 좀 가서 농사나 쳐라 이렇게 위로하는 말이었지, 아니 그 새끼가 그렇게 이런 짓 할 줄 알고 그 말도 안 되는 좀 덧붙이는 것 같고. 대신 예전에 한번 어떤 심리학자가 차세대 그 리더들 분석하면서 안희정을 보고 어린아이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긍정적으로 많이 들었는데, 뭐냐면 뭔가 꿈과 포부를 많이 얘기하니까. 그런데 역시 심리학자는 좀 날카로운 게 뭐냐면 그 어린아이 같은 게 부정적으로 빠지면 의존성이 강해지거든.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리더십이 있고 인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자기 내면은 위로받고 싶으니까 옆에 자꾸 여성만 두려고 하고, 수행비서를 여성을 두는 사람은 없거든. 그러니까 그 전부터 막 그걸 의심을 했대. 왜냐면 수행비서는 24시간을 함께 해야 되거든. 운전도 해주고 옆에 서류도 들고 다니고 또 개인적으로 둘이 마주칠 일도 너무 많고. 그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수행비서는 남녀를 둘을 두거나 아니면 남자를 둬요. 그런데 아마 안희정은 너무 어린아이 같으니까 같은 남자를 대하기는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여자한테 위로받고 싶고, 이 여성도 나이가 적은 입장은 아니거든. 20 몇 살 어린애가 아니에요. 인생 살 만큼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위로를 받으려는 측면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심리학자가 얘기한 게 내가 볼 때는 제일 가장 타당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난주에는 워낙 그런 뉴스들 때문에 제3자인 스님도
지금 그 자살한 배우나 안희정이나 다 스님 또래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인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없어진다. 50여 년 애써온 게 어찌 보면은 그거는 스님이 그들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같은 한 연배의 사람으로서 그들이 처했을 심리적인 그런 허무함 그리고 또 고통은 또 심정적으로 동병상련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물론 죄는 밉지만 그것이 과연 50년을 모두 버려야 할 만큼 그렇게 우리가 질타를 해야 되는가. 그 점은 좀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이 아마 국민들 모두도 다 그런 범죄 저지른 놈은 죽어라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회복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 따라서 이 고은 선생의 이 화살은 의지적이죠. 그죠? 그래서 온몸으로 가자 그러면서 가서는 돌아오지 말자라는 굉장히 의지적인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이분도 곧 가서 이제 돌아오기 어렵게 되버렸어요. 자, 그 다음 3번은 또 기다리는 편지예요. 제목부터가 벌써 뭐야? 또 기다리는. 이 말은 뭐냐면 이 편지 안 와요. 알겠어요? 또 굉장한 고독감을 지는 저녁해를 바라보며 배경도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고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였습니다. 잘 봐. 사랑합니다가 아니야. 사랑합니다라는 현재형이 아니야. 뭐야? 사랑하였습니다. 과거형이야. 날 저문 하늘에 별들도 보이지 않아. 아무도 없다는 거야.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야. 잠든 세상 밖으로 새벽달이 그것도 길 위에 어떤 길? 빈 길. 아무도 없는 빈 길에 뜨면 사랑과 어둠의 바닷가에 나가 저무는 섬 하나를 떠올리며 울었다라고 했어요. 이거보다 더 어떻게 슬프게 쓰겠니? 그래서 무척이나 고독하고 슬픈 처지를 노래했죠. 정답 몇 번? 3번. 4번은 텃밭에서의 하루예요. 사림 너머 멀리 면사무소 지붕 위에 올림픽기 휘날리고 예의 확성기에선 올림픽 노래 울려 퍼져도 우리의 기쁨은 화려한데 시끄러움도 있지 않고 노상 가슴 설레고 가슴 뿌듯한 이에 씨 뿌리고 거두는 일에 하루해가 뜨거워진다. 그리고 농사 짓는 그 순정한 마음 이걸 노래했죠. 아무리 주변에서 올림픽 열린다고 화려하게 해도 농부의 하루는 그 농사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하루의 값진 일이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건전한 의식 그리고 자기 일에 대한 순정한 마음 이런 걸 드러냈지 고독함 아니죠? 올림픽 구경 못한다고 지금 쓸쓸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13번 어문규정에 모두 맞는 것. 전통은 인습과 구별될 뿐더러. 틀렸죠? 리을 뿐더러는 어미예요. 리을 뿐더러. 리을 뿐더러하고 뿐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뿐과 리을 뿐더러는 별개예요. 리을 뿐더러는 어미이므로 붙여야죠. 2번 묵호 로마자 표기. 우리 묵호 했을 때 이때 축약은 로마자 표기에서 자음의 축약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묵호하고 H 밝혀야죠. 극락전 했을 때 발음 나는 대로 긍 NG를 썼고 신문로 할 때 주소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붙임표 로 하고 표기를 하고 신문은 신문대로 쓰면 되죠. 틀린 거 없죠? 정답은 2번. 그이가 말을 아주 잘하되 자 내가 내 생각을 드러낼 때에는 어이를 써야 돼요. 어이의 대를 써야죠. 반면에 남의 말을 전할 때에는 아이의 대를 쓰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일이 많대 하고 상대에게 즉 나무랄 때 또는
의아함을 표현할 때도 아이를 써요. 그러므로 왜 이렇게 일이 많대? 했을 때 어이가 아니라 뭐야? 아이야. 조심할 게 이 아이가 들어가는 대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야. 하나는 남의 말을 전할 때, 남의 말을 전할 때고, 즉 영희가 지난주에 여행을 갔대. 이렇게 남의 말을 전할 때. 또 하나는 놀람이나 반문, 상대에게 내가 놀라거나 반문할 때도 그랬대? 하고 놀라거나 반문할 때에도 아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의미는 잘 아는데 이 두 번째를 몰라서 무조건 자기 느낌을 말하면 어이라고 착각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놀람이나 반문을 표현할 때에는 자기 생각을 말하더라도 아이를 써야 돼요. 그러므로 왜 이렇게 일이 많대? 하고 불평불만을 말하잖아. 그럴 때는 아이를 써야 하죠. 4번 거시기 표준어입니다. 사글세빵 표준어고요. 그러나 위력성당이 아니라 뭐예요? 울력성당이죠. 울력성당. 즉 때를 지어 협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선생님이 그 미투운동에 대한 선생님의 짧은 생각을 얘기했는데 지금 이게 토론이 아니다 보니까 선생님의 일방적인 말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했는데 주의할 건 선생님이 어떤 시사적인 문제에 대해 얘기를 했을 때는 그냥 선생님 생각이 이렇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어떤 생각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의도지 선생님 생각이 옳으니까 내 생각대로 해. 이거 절대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뭔가 좀 선생님의 말에 대해서 반문하고 싶더라도 그런 생각을 해본 것으로 되는 거지 선생님 말이 틀렸어요, 뭐 맞았어요 이런 얘기는 이런 생각을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말에 대해 오해할까 봐 말을 못 꺼내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화제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면 돼요. 그죠? 그런 문제 될 게 없는데 이제 굳이 이런 걸 말을 꺼내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사회적 화제든 나와 관계없는 건 없는 거예요. 뭐든 나와 관계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런 일에 대해 우리는 생각이라는 걸 해봐야 돼. 그리고 그 생각을 서로 나누면서 무엇이 옳고 그르다가 아니라 아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 하고 생각을 경험해 봐야 돼. 안 그러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것의 정답은 뭐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이런 운동에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사회운동에는 절대 정답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여기에는 작용, 반작용이 있게 마련이고 또 옳다고 보는 적극적 지지도 있고 반면에 적극적인 반대도 있고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시각들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 그러지 자기 입장만 고수하거나 아니면 이것만 옳아 이렇게 여기는 건 선생님이 화제를 끄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양한 시각을 보라는 거고 그 시각 안에서 스님이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스님하고 같은 생각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또는 다른 생각일 수도 있고 그죠?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도 위기관계가 있는 상황에서는 연애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스님 생각이 너무 또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다들 어른이니까 스스로 판단을 해보고 앞으로 사회생활 하면서도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일이야.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또 어떻게 올바른가 이걸 이제 생각해보는 계기가 돼야겠죠. 자, 여기 울력성당은 때를 지어 협박한다는 뜻의 즉 표준어로 울력성당이라 해요. 둘째 맞는 말이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14번 이번에도 마찬가지 제목을 물었어요. 제목은 곧 뭐라고요? 주제예요. 그러면 그 글의 주제는 즉 문단의 앞에 봅시다. 논문을 작성할 때 필자의 논지를 증명하기 위한 논거나 남의 글에 대한 비판의 자료를 삼기 위해 문헌이나 다른 사람의 논저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걸
인용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인용의 뜻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인용의 뜻은 먼저 인용의 뜻을 밝히고 이글 끝까지 인용의 뜻을 부연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 또는 또 다른 화제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논문의 목표는 필자가 정립한 가설을 지금 요 앞에까지는 논문을 작성할 때 남의 글을 가져오는 걸 인용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글은 논문의 목표는 그랬어요. 그럼 이 글은 결국 논문을 하기 위해 인용이 필요하고 그럼 인용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논문의 목표는 객관적이고 객관 타당함의 독창적인 이론을 수립하는 거고 또한 논문은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란 점에서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참고 자료와 다른 사람들이 인용되기 마련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인용이 필요한지를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글은 인용의 뜻과 그리고 인용의 필요성 또는 인용을 하는 이유, 목적이 되겠죠. 가장 적절한 건 몇 번?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은 맨 먼저 인용의 개념, 인용의 뜻을 얘기를 했고 그런 다음 논문을 쓰기 위해 인용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인용을 하는 목적은 논문의 효율성을 위해서죠. 이해됐죠? 그런데 이걸 필요성이라고 말하기에는 필요성이라고만 딱 얘기하고 논문의 개념을 빼버리면 이 글이 처음부터 인용이 필요한 이유는 이렇게 출발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글의 세 줄이나 선생님이 문단의 중심 내용은 앞에 있다고 했는데 그 앞부분에 인용의 뜻을 밝히고 있다는 얘기는 인용의 개념이 중요한 이 글의 주제다 하는 걸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15번을 보면요. 글의 제조를 이용하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는 쉽죠. 왜? 선택지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달라요. 오히려 이게 쉬운 거야. 왜냐면 이건 한 방에 끝나지. 그죠? 만약에 둘 똑같은 게 있다면 두 번째까지 또 살펴야 되는데 이건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1번. 건전하고 올바른 컴퓨터 통신 문화의 정착이 시급하다. 자, 이런 진술은 뭐뭐 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했으니까 의견이에요? 사실이에요? 의견이죠. 우리 의견은 가급적 어디로 가야 돼? 뒤로 가야지. 그 대응 방안을 얘기했으니까 니은번 역시 뭐라고 써놨어? 마련해야 한다. 뭐예요? 의견이죠. 우리 뭐뭐 해야 한다는 걸 당위명제라고 그래. 당위명제.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이런 의견을 얘기했어요. 이런 것도 글의 맨 뒤에 위치하죠. 3번 디귿번 최근 들어 컴퓨터를 활용한 통신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건 사실이죠. 즉 최근 들어 컴퓨터 통신이 보편화되고 있다. 사실이고 그리고 화제를 소개하기에 적절하죠. 리을을 봤더니 컴퓨터 통신 시에 요구되는 예절이나 문화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 디귿과 리을은 모두 글의 맨 처음에 갈 수 있어요. 왜?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면 스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둘을 비교해서 좀 더 일반적인 게 앞에, 좀 더 구체적인 게 뒤에. 그럼 뭐가 먼저 와야 돼? 디귿이. 그렇죠? 왜냐면 리을은 컴퓨터 통신 시에 요구되는 예절 문화고 윗글은 컴퓨터 통신이 보편화된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디귿이 리을보다는 일반적이죠. 일반적인 걸 앞에 두고 구체화하는 것이 글의 적절한 글쓰기 방법입니다. 정답은 3번. 16번 밑줄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주책이라는 말은 주책이 심하다, 주책을 부리다, 주책 없다, 심지어 모두 돼 이제 주책이다 라는 말도 되죠. 주책이다, 주책 없다, 주책이 심하다, 주책을 부리다, 주책을 떨다 모두 가능합니다. 2번 그 승려의 얼굴엔
치열한 경쟁의 와중을 뚫고, 여기 경쟁이라고 했죠. 경쟁이란 모두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고, 이렇게 시끄러운 중에, 번잡한 중에, 이럴 때는 와중이란 말을 씁니다. 맞습니다. 치열한 경쟁의 와중을 뚫고. 3번 주장이 엇갈렸다죠. 주장이 서로 엇갈려 좀처럼 타협을 보지 못한다. 맞고. 그런데 4번 감정이 받쳐라고 했어요. 그녀는 감정이 받쳐. 우리가 이때 어떤 감정이 복받칠 때, 그때 받치다예요, 받히다예요? 받치다예요. 그리고 어떤 감정에 받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가 아니라 치를 써야지. 이 받치다의 쓰임이 받히다보다 훨씬 많다고 그랬어요. 받히다는 언제만? 피동에만 쓰는 거예요. 어디에 당하다 피동에만 쓰는 거고, 이 받치다는 뭐 옷을 속에 받쳐 입다 할 때도 받치다, 뭐 물건을 받치다 할 때도 받치다, 그렇죠? 우산을 받치다 할 때도 받치다, 또 등이 누웠는데 뭐 등에 자꾸 걸려 등이 받치다 할 때도 이 받치다, 또 이렇게 먹은 것이 올라올 때 그때도 속이 받치다, 또 감정이 복받칠 때도 감정이 받치다. 알겠죠? 얘가 쓰임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17번. 이 추억에서라는 박재삼의 시는 워낙 출제가 많이 됐고, 올해도 작년에도 나왔던 거죠. 자, 이 노래에 대해서 설명을 써놨는데, 그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거 했을 때는 미리 이 노래에 대한 선입견 갖지 마시고 선택지 보자고 했어요. 1번 지시어를 반복하여. 그랬나요? 지시어가 뭐예요? 이것, 그것, 저것, 이걸 지시어라는데, 이 지시어가 어떤 소재를 향해 계속 반복됐나요? 아니죠. 2번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냈다. 의문형 문장이란 서술어가 의문형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2연에서 한이던가, 그리고 3년에서 떨던가, 그리고 4연에서 어떠했을꼬, 그리고 5연에서 즉 것인가, 역시 모두 의문형 어미를 써서 화자의 심정. 왜? 과거의 일이라 정확히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내 추억 속에 어머니는 고생을 했고, 그리고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 오누이는 매우 힘들었어요. 근데 정말 이게 정말 내가 처한 상황이고 객관적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어린 시절의 기억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형 어미를 써서 그 어릴 때의 추억을 즉 떠올려 본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죠. 아니, 엄마가 생선 팔러 갔다가 늦게 오시는지, 아니면 바람 피우다 늦게 오시는지 모르죠. 그 애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알겠어요? 따라서 의문형 어미를 써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냈다. 적절하죠? 또 하나, 이 의문형 어미가 반복됨으로써 운율을 형성한다. 맞아요? 틀려요? 의문형 어미가 반복됨으로써 운율을 형성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알겠습니까? 즉 문장의 서술어가 유사한 형태로 반복되는 건 운율을 또한 형성하게 됩니다. 과거와 미래 대비한 거 아니죠? 이 시에서는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목도 추억에서. 근데 그 추억의 장면이 어떤 장면이야?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추억하는 거죠. 스님 보면은 스님 연배에 무슨 얘기를 나누면 둘 중에 하는 것 같아. 더럽게 가난했다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더럽게 부자였다는 얘기를. 평범하게 자랐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보지도 없는 것 같아. 이건 뭐냐면 사람이 자신의 과거를 어떤 방향으로도 미화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평범한 가정인데 극심하게 가난했다고 하고, 또 가만히 들어보면 그냥 보통의 가정인데
엄청 부자였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자신의 과거를 좀 미화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의 사실 여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러려니 하고 들어주는 건데 항상 보면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예전엔 잘 살았는데 이러거나. 그러면 주로 이제 현재 좀 못 사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예전에는 이렇게 어려웠는데 이런 말을 하는 분들 보면 지금 조금 먹고 살 만한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선생님은 어디 가서 그런 얘기도 안 하지만 해야 되면은 그냥 아주 평균적으로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님도 좀 미숙할 때는 나 혼자 괜히 좀 굴곡이 많고 고생을 했나? 또는 나 혼자 너무 귀하게 컸나? 별별 생각도 해봤죠. 근데 가만히 보니 그냥 평범한 거야. 평범한 거. 우리가 재벌 3세로 태어나지 않고 그리고 고아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다 평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없는 고아라거나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정말 금수 전문 재벌 3세라면 생활이 달랐겠죠. 근데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지극히 평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자, 따라서 2번이고 18번을 가면요. 거기 기억의 밑줄을 쳐놓은 게 아직 남아있는데, 여기 밑줄 친 기억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할 게 뭐냐면, 이 밑줄 친 기억은 작년도 시험 문제이기도 했죠. 뭐냐면 여기 옹기 전에 옹기들 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는 건 원관념이 뭐예요? 어머니의 눈물이에요. 눈물. 그리고 그 어머니의 눈물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가난에서 오는 회한이에요. 어머니의 눈물은 가난에서 오는 회한입니다. 고기를 다 팔아야 애들 먹일 걸 구해오는데 고기가 팔다 남았어요. 그러면 고기는 금방 상해서 물고기는 갖다 팔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남은 물고기를 들고 돌아오는 어머니는 더구나 밤늦게까지 장사를 해봤지만 결국 팔리지 않고 들고 와야 되는 어머니의 심정은, 이는 가난 때문에 오는 눈물이지 결코 자식에 대한 사랑이나 그런 의미로 섣불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18번을 보죠. 다음 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 그랬어요. 이것도 주제 묻는 거예요. 다음 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이라는 얘기는 결국 주제 묻는 거예요. 낯선 문화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종종 자기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짓는 범주에 대해 그 문화 속의 사람들은 그런 범주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반면에 자신이 쉽게 묘사할 줄 모르는 사물에 대해 외국인들이 놀라울 정도로 감지력이 강화된 걸 보게 된다. 그러므로 마지막 문장. 왜냐면 중간은 선생님이 건너뛰었죠? 어떤 부분, 예시를 하고 있는 부분은 내용 파악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돼요. 건너뛰는 거죠. 그러므로 별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별개의 사회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이 말하고 싶은 건 언어가 다르다는 얘기는 별개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번 훌륭한 번역은 외국의 문화가 생소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언어가 다르다는 얘기는 별개의 생활 속에 산다는 건데 그걸 올바로 번역한다는 건 그 문화가 생소하지 않도록 번역하는 거다. 가능하죠? 이 글의 주제와 가장 가깝죠. 정답 몇 번? 1번. 다음 19번은요. 한문 문구와 의미가 상통하는 속담이죠. 여기 1번은 성급한 걸 말해요. 그래서 오동시 보고 춤춘다 또는 오동나무 보고 춤춘다 하는 건 성급함을 말합니다. 즉 대효월 좌황혼 그러면 다리 뜨기를, 즉 다리 뜨기를 바라보면서 아예 해질 무렵부터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성급한 걸 말합니다. 다음에 2번 잘 아는 거죠? 과전불람리요 이하부 정가는 남에게 오해받을 짓을 하지 마라. 남에게 오해받을 짓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못 올라갈 나무 쳐다보지 마라 라는 게 아니라 남에게 이 못 올라갈 나무 쳐다보지 마라는 무슨 뜻이야? 분수를 알라는 거고,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 마라, 이건 분수를 알라는 거고, 과전불남리 이하부정가는 즉 오이밭에서 신발끈 고치지 말고 또 배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치지 마라는 얘기는 남에게 의심받을 짓을 하지 마라. 정답은 2번이죠. 3번은 적선지가가 필류여경이요 적불선지가는 필류여앙이라. 그래서 경과 앙자 뒤에 선을 쌓은 집안은 경, 복을 가져오고, 그러나 선하지 않은 걸 쌓은 집안은 필시 앙, 재앙을 가져온다. 그래서 앞문장과 뒷문장이 서로 대비를 이루는데, 이 말은 곧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처럼, 즉 좋은 일을 쌓으면 경사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이 악한 일을 쌓으면 재앙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현상에서 여실히 보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과거의 행위가 쌓여서 벌어진 것이지 갑작스러운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님이 수험 공부를 하는 우리 학생들한테도 꼭 얘기하고 싶은 건, 열심히 공부하는 말보다 더 강조하는 건 착하게 공부하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자기 자신만 보면서 하세요. 다른 사람 질투하지 말고, 다른 애가 시험 보는 날 아파서 못 오기를 바라지 말고, 알겠어요? 착하게, 착한 마음으로 그렇게 공부하면 반드시 합격합니다. 자, 그 다음 4번은 돌불련 불생련 했어요. 그러니까 돌불련 불생련 하면 아니 땡 굴뚝에 연기나라. 모든 소문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소문은 이유가 있다. 돌불련 불생련, 모든 소문은 이유가 있다. 20번. 다음 피동 중 능동으로 바꿀 수 없는 것. 쌤이 분명히 얘기했죠. 이런 문제 나올 때 무슨 공식에 대입할 게 아니고 또 어떤 단어들 외우지 말고 그냥 해보라고. 그렇죠? 그러면 철수가 감기에 걸렸다의 주어는 철수고, 그리고 걸다가 아니라 걸리다니까 피동이죠. 그럼 이걸 능동으로 바꾸려면 감기가 철수를 걸어야 되는데, 감기가 철수를 걸었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책이 주어고 읽혔다 피동인데, 이걸 능동으로 바꾸면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다. 그죠? 또 아이가 어머니에게 안겼다, 어머니가 아이를 안았다. 되죠? 그 문제가 어떤 수학자에 의해 풀렸다, 어떤 수학자가 그 문제를 풀었다.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시험장에서도요, 예를 들어 사동 표현이 되지 않는 것, 피동 표현으로 바꿀 수 없는 것, 또는 높임으로 바꿀 수 없는 것, 부정문으로 바꿀 수 없는 것,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해버리면 돼. 됐어요? 직접 해보면 그냥 답이 나오는데, 굳이 뭔가 머릿속으로 어떤 문법적 지식을 떠올리려고 하지 말고, 대신 사동이 무슨 뜻인지 피동이 무슨 뜻인지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지. 그렇지만 그냥 만들어 보면 되지, 우리말이니까. 여기 영작하듯이 수동태를 만들 때는 주어가 어디로 가고 동사가 뭐로 바뀌고 이런 공식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문법을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예를 들어 이 피동을 능동으로 바꿀 때에는 부사어가 주어로 가고 주어였던 게 목적으로 가고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지. 그냥 우리말이니까 해버리면 되지. 그렇죠? 문법적으로 설명한다면 이거지. 그 문제가 어떤 수학자에 의해 풀렸다. 공식이야. 뭐야? 피동의 주어는 능동에 뭐로 가면 돼? 목적어로. 그리고 피동의 부사어는 능동에 뭐로 가면 돼? 주어로. 그렇죠? 그리고 동사는 피동사에서 뭐로 바꾸면 돼? 능동사로 바꾸면 되는 거죠.
자, 오늘 2회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3, 4회, 3, 4, 5회 하는 데까지 해보죠. 그리고 문제집이라 해설이 들어있지만 해설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해설은 가급적 볼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가서 한 번 더 돌아보시고 또 오늘 최만식의 소설 찾아보라 했으니까 찾아보시고 그리고 독해 지문들은 한 번 더 읽으면서 어떤 어휘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문법 문제에서 혹시 틀린 게 있다면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하다라는 걸 점검한 다음에 그 부분에 관련된 또 내용들도 찾아보고 이렇게 복습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뭐 특별한 질문 있으면 와서 질문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